53년 동안 인류의 한계는 아폴로 13호가 도달했던 그 고독한 거리였습니다. 그 후 아르테미스 2호가 나타나 이 기록을 수천 마일 더 밀어내며 역사에 이름을 새겼습니다. 모두가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완벽한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짜 이야기를 완전히 놓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나는 캡슐 뒤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2760도 섭씨를 견딘다고 알려진 열 차폐막에 100개가 넘는 균열은 결코 완벽히 수리되지 않았고 단지 땜질 처방이 내려졌을 뿐입니다. 이 때문에 승무원들은 모든 모델이 예측했던 것보다 18%나 더 많은 방사선에 노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이 방사선이 아폴로 우주 비행사 중 43%가 심장 질환으로 사망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도 한 승리의 이면에 숨겨진 이 끔찍한 진실이 궁금하다면 잔따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왜냐하면 나사의 축하가 얼마나 위험한 도박이었는지 직접 확인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합니다. 우리는 인류의 우주 미래가 밝다고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임무들, 깨지는 기록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승리들, 아르테미스 2호 임무도 바로 그렇게 포장되었습니다. 완벽한 착륙, 역사적인 성공, 달 표면으로 가는 길이 공식적으로 열렸다는 선언.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이 화려한 그림 아래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우려스러운 현실이 놓여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카메라가 보여준 승리의 순간들은 사실 이 열흘간의 여정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그리고 미래의 우리를 무엇이 기다리는지를 감추는 장막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2026년 4월 10일 그 완벽해 보였던 착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인테그리티라는 이름의 우주선은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불과 40m 떨어진 태평양에 착륙했습니다. 세 개의 거대한 빨간색 흰색 낙하산 아래에서 우아하게 내려왔습니다. 마지막 몇 미터는 시속 약 32km의 속도로 주파했습니다. 목표 좌표에 너무나 가까운 지점에 닿아서 구조팀은 오차를 1마일 미만으로 측정했습니다. 나사는 이를 정확한 명중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용하는 모든 측정 가능한 기준에 따르면 상황은 정확히 그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는 공학적 성공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로스앤젤레스에서 공을 던져 뉴욕에 있는 동전에 맞히는데 목표를 그 동전의 폭보다도 적은 차이로 빗나가는 것입니다. 나사가 약 12,000kg의 캡슐을 대기 중에서 음속의 32배속도로 비행시키면서 달성한 정밀도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캡슐 안에 4명의 우주 비행사가 갑판 위로 올라왔을 때 박수와 플래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역사적인 일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4사람은 단지 정밀한 착륙을 한 것 이상의 것을 이뤄냈습니다. 그들은 기록을 깼습니다. 무려 53년 동안 깨지지 않았던 기록을 말이죠. 아폴로 13호 승무원들이 1970년에 도달한 이후 그 어떤 인간도 넘어설 수 없었던 거리를 넘어섰습니다. 여정의 가장 먼 지점이었던 4월 6일 그들은 지구로부터 무려 40만 6,771km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폴로 13호의 기록보다 6,400km 이상 더 먼 거리였습니다. 인류가 자신을 창조한 행성으로부터 지금까지 갔던 가장 먼 지점. 이 성공은 단지 숫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빅터 글로버는 적궤도를 넘어 비행한 최초의 흑인 우주 비행사가 되었고 크리스티나 코크는 여성이 세운 최장 단일 우주 비행 기록 328일에 지구에서 가장 먼 여성이라는 칭호를 더했습니다.
제레미 헨슨은 이 여정을 함께한 최초의 캐나다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령관 리드 와이즈먼이 이 역사적인 팀을 이끌었습니다. 박수는 단지 착륙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수는 반세기 동안 멈춰있던 한계를 넘어선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것은 이 기록이 깨진 바로 그날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것을 목격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그들은 달 뒤편에서 일식을 관측했기 때문입니다. 무려 53분 동안 지구가 태양을 가렸습니다. 달의 어두운 면을 떠다니는 동안 승무원들은 일식 원반 너머로 뻗어나오는 태양의 코로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우주비행사 제레미 헨슨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플라스마 가닥들은 아기의 솜털 같았습니다. 크리스티나 코크는 코로나 앞의 달 가장자리 지형을 촬영하여 행성 과학자들이 수년간 연구할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유인우주 비행 시도 전체를 정당화하는 아름답고 전례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이 독특한 아름다움의 순간에 덜 사진적이지만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한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승무원들은 어두운 달 표면에서 5에서 6개의 빛의 섬광을 관측했습니다. 이것들은 운석 충돌이었습니다. 시속 70km에 달하는 속도로 달에 충돌하는 우주 암석 조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궤도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빅터 글로버는 미래의 베이스 캠프가 계획된 남극 근처에서 하나를 보고했습니다. 이 충돌들은 그 장엄한 이미지와 깨진 기록들 뒤에 숨겨진 냉혹한 현실의 일부였습니다. 달 환경이 얼마나 공격적인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완벽한 착륙, 깨진 거리 기록, 그리고 독특한 일식 이미지와 같은 순간들이 뉴스에 나옵니다. 그것들은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나사의 홍보실이 확대하기 위해 고안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확대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사실이고 주목할 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심지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신이 찾아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기자회견이 아니라 비행 후 점검 보고서, 엔지니어링 변경 요청서, 그리고 독립안전 패널 평가서에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기립박수를 받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이것을 말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아래에는 두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열흘 동안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사가 내린 모든 선택을 형성한 조직적 패턴, 되돌아온 데이터를 살펴보면 축하 행사가 당신에게 보여주기 위해 설계되지 않은 무언가를 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공백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사이의 공백,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공학 기술 사이의 공백, 기자회견과 비행 후 점검 보고서 사이의 공백, 그리고 이 공백,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야기와 그 아래의 현실 사이의 거리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유인 우주 비행 역사에서 이전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2번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드라인을 장식한 그 완벽한 그림 바로 아래에 균열들이 숨어 있었고, 그 균열들은 말 그대로 그 표면에 있었습니다. 이 균열들은 오리온 우주선의 열 차폐막에 있었습니다. 이 차폐막은 에브코트라는 물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상마형 열 보호 시스템입니다. 즉, 재진입 열을 천천히 타들어가면서 층층이 탄화되고 녹고 증발하면서 흡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음료수 안에서 열을 흡수하는 얼음 조각을 생각하면 됩니다. 얼음은 사라지지만 음료는 차갑게 유지됩니다. 바로 에브코트가 승무원과 마하 32의 속도로 지구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우주선 주위에 형성되는 약 2760도,
섭씨의 초고온 플라스마 사이에 얼음 조각인 것입니다. 이론은 우아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 11월 나사가 무인 아르테미스 1호 임무를 달 주위로 비행시키고 오리온 캡슐을 대기권으로 다시 가져왔을 때 에브코트에 무언가 잘못된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재앙으로 이어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임무를 중단시킬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프로그램을 몇 달 동안 멈추게 할 만큼 잘못되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려 애쓰는 동안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재진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리온은 몇 초 만에 이온화된 플라스마 덮개, 사실상 불덩이에 둘러쌉니다. 외부 온도는 강철, 티타늄, 그리고 인류가 만들 줄 아는 거의 모든 것을 녹일 만큼 높습니다. 이 불덩이 안에서 승무원들은 생존하기 위해 단 한 가지에 의존합니다. 바로 그들 사이에 에브코트 열차 폐막이 제 역할을 한다는 것에 말입니다. 그래서 아르테미스 1호 캡슐을 태평양에서 꺼냈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차 폐막 표면에는 100개가 넘는 손상 지점이 있었습니다. 에브코트 물질은 설계된 대로 부드럽게 녹아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갈라졌습니다. 탄화된 물질 조각들이 파편처럼 부서져 나가면서 차 폐막 표면에 구멍과 파인 자국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나사는 몇 달간의 테스트와 분석 끝에 근본 원인을 밝혀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가스였습니다. 아르테미스 1호가 비행했던 스킵 재진입, 궤도 동안 가스들이 물질 내부에 갇혔습니다. 외부의 수층이 가스가 빠져나갈 만큼 투과성이 좋지 않았습니다. 압력이 쌓였습니다. 숯이 갈라졌습니다. 조각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열차 폐막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 없이는 재진입 열이 우주선의 알루미늄 합금 구조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나면 컬럼비아 우주왕 복선에 일어났던 일이 일어납니다. 우주선은 산산조각납니다. 승무원은 생존하지 못합니다. 열차 폐막은 작동하거나 작동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사가 이 문제에 대해 내놓은 해결책은 공학적으로는 기발하면서도 동시에 당신을 약간 불안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는 물질을 재설계하지 않았습니다. 아르테미스 2호 캡슐의 열차 폐막을 새로운 물질로 교체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이 한 것은 궤도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아르테미스 2호의 재진입 프로파일은 스킵 재진입에서 엔지니어들이 부스트 재진입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이디어는 직관에 반합니다. 가열 속도를 더 높고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외부 수층이 투과성을 유지할 만큼 뜨겁게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가스들은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압력은 쌓이지 않았습니다. 균열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읽어보세요. 나사가 재진입의 한 단계에서 너무 많은 열 아래에서 갈라지는 열 차폐막에 대한 해결책으로 승무원들을 더 적은 열이 아닌 더 많은 열에 노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우회하기 위해 대기 중에서 비행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궤도는 결함이 있는 물질이 실패하는 것을 막는 가열 조건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공학적 도박은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캡슐은 착륙했습니다. 승무원은 생존했습니다.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점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야기의 유일한 불편한 요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열 차폐막만이 계획대로 작동하지 않은 유일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일련의 작은 실패들이 있었습니다. 오리온 우주선에는 개발에 약 3천만 달러가 든 화장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장실은 임무 첫날에 고장났습니다. 폐기물 관리 시스템이 오작동했고
승무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휴스턴의 임무 통제센터와 협력해야 했습니다. 3천만 달러짜리 시스템이 감소원이 첫 유인 비행에서 첫날에 실패하여 수동 수리가 필요했습니다. 발사 직후 승무원들은 임무 통제 센터와의 통신이 두절되었습니다. 한동안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진보된 유인 우주선은 단방향 전화선으로 달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사는 착륙 후 서비스 모듈에 밸브 재설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승무원을 생존시키는 책임을 지는 시스템에서 무언가가 예상과 다르게 작동했음을 보여줍니다. 각각의 문제는 단독으로 관리될 수 있었고 관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함께 보면 축하 행사가 초대하지 않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만약 10일간의 임무에 대한 실패율이 이 정도라면 탄재 31, 91 임무에 대한 실패율은 어떨까요? 혹은 약 900일이 걸릴 화성 여행은 어떨까요? 이 임무들 중 어느 것도 아르테미스 2호가 가졌던 안전망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자유 귀환 궤도입니다. 이 궤도는 우주선의 모든 추진 시스템이 완전히 실패하더라도 달의 중력이 캡슐을 자동으로 지구로 되돌려 보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이 아폴로 13호 승무원의 생명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전망은 달 주위를 돌고 돌아오는 임무에만 적용됩니다. 표면에 착륙할 임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화성으로 갈 임무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르테미스 2호의 이상 현상들은 임무 아키텍처가 관대했기 때문에 관리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임무들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계적 결함과 공학적 도박을 넘어서 승무원들이 몸에 담아온 보이지 않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측정할 수는 있지만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위협. 왜냐하면 열 차폐막은 당신을 플라스마 불로부터 보호하지만 이제 정말 충격적인 숫자들이 나옵니다. 축하 행사 동안 거의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던 그 숫자. 데이터 스트림 깊숙이 숨겨져 있던 그 진실 12 밀리시버트. 이것은 4명의 아르테미스 2호 승무원 각자가 열흘간의 여정 동안 노출된 방사 선량의 예비 결과였습니다. 이 숫자 자체는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나사의 경력 안전 한계 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를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나사의 비행 전 모델이 예측했던 것보다 약 18% 높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반올림 오차가 아니었습니다. 보정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18%. 수년간 이 임무를 준비해온 나사의 방사선 환경팀이 만들어낸 모든 모델, 모든 시뮬레이션, 모든 계산보다 거의 5분의 1이나 더 높았습니다. 이것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델이 이렇게 틀려서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18%의 오차는 10일간의 임무에서는 수용 가능한 차이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 동일한 18%의 오차를 더 긴 임무에 적용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것을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 자기장의 보호 없이 몇 주 동안 달 표면에 머무를 아르테미스사 호 임무에 적용해 보십시오. 혹은 약 900일이 걸릴 화성 임무에. 거기서 18%의 오차는 나사의 600 밀리시버트 경력 선량 한계를 지키는 것과 그것을 초과하는 것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수용 가능한 평생 암 위험 증가와 수용 불가능한 위험 사이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사선은 의료용 엑스레이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은하 우주선입니다. 수백만 년 전에 폭발한 초신성의 충격파에 의해 거의 빛의 속도로 가속된 원자핵입니다. 단 하나의 중이온 우주선. 초속 90%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철핵은 인체를 통과하면서 세포 사슬을 손상시키고 DNA 가닥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의 편차는 단지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심우주 방사선 환경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생각만큼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이 18%의 오차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무서운 그림은 50년의 데이터와 결합될 때 나타납니다. 이 데이터는 아르테미스 2호 승무원들이 했던 일을 이전에 했던 유일한 사람들, 바로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로부터 나옵니다. 왜냐하면 플로리다 주립대학의 마이클 델프라는 연구원이 2016년에 한 연구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델프는 모든 나사 우주 비행사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번도 비행하지 않은 사람들, 오직 저궤도에서만 비행한 사람들, 그리고 심우주, 즉 달에 간 24명의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궤도 우주 비행사들의 11%가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아폴로 달 탐사 우주 비행사들의 경우 이 비율은 43%에 달했습니다. 다른 그룹들보다 4~5배나 높았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이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들 사이의 유일한 차이점은 심우주 방사선에 노출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델프의 이론에 따르면 은하 우주선이 혈관 내벽의 세포에 분자 수준의 손상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이 손상은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되어 예상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유발했습니다. 아르테미스 2호가 가져온 18%의 편차는 이 50년 된 끔찍한 데이터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심우주 여행에 숨겨진 수십 년 후에 나타나는 치명적인 대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충격파가 옵니다. 왜냐하면 위험은 외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캡슐 자체도 시한폭탄이었습니다. 10일간의 임무에서 이렇게 많은 시스템이 고장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았습니다. 오리온 우주선의 3천만 달러짜리 화장실은 임무 첫날에 고장났습니다. 발사 직후 임무 통제센터와의 통신이 두절되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휴스턴을 들을 수 있었지만 휴스턴은 그들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방향 전화선으로 달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사가 착륙 후 유럽 서비스 모듈에 밸브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승무원을 생존시키는 책임을 지는 중요한 시스템이었고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각각은 단독으로 관리 가능한 문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밀도의 고장률은 이렇게 짧고 관대한 임무에서 나타나서는 안 됐습니다. 아르테미스 2회는 자유귀환 궤도라는 안전망이 있었습니다. 즉, 모든 것이 실패하더라도 달의 중력이 그들을 집으로 데려다 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래 임무들에는 이 안전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10일간의 임무에서의 실패율이 이 정도라면 900일간의 화성 임무에서의 실패율은 얼마일까요? 시스템이 99%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10일 동안 90%의 확률로 문제없이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같은 99%의 시스템은 100일 동안 단지 36%의 확률로 문제없이 작동합니다. 아르테미스 2호는 우리에게 이 우주선의 기본 실패율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율은 0이 아니었습니다. 0에 가깝지도 않았습니다. 이 발견들은 하나하나만으로도 우려스럽습니다. 방사선 모델에 18%의 오차가 있습니다.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의 사망률에 설명되지 않는 이상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억 달러짜리 최신 우주선에 우려스러운 수의 시스템 고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함께 모이면 훨씬 더 어두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것은 단지 불운이었을까요? 아니면 나사의 역사에서 이전에 2번이나 재앙으로 끝났던 유인 우주 비행의 가장 위험하고
가장 적게 이야기되는 패턴이 되돌아온 것일까요? 왜냐하면 챌린저호와 컬럼비아호를 파괴했던 그 교활한 과정, 그리고 그 교활한 과정은 단지 과거의 기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지금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심장부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증거는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 그 조용한 변경과 함께 왔습니다. 아르테미스 2호가 달 주위를 비행하는 동안, 모두가 축하하는 동안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날짜가 조용히 변경되었습니다. 달 착륙 임무가 취소되었습니다. 적어도 계획된 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야기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들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2026년 2월 27일, 발사 불과 한 달 전에 나사 국장은 다음 임무들을 위한 수정된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아르테미스 3호, 원래 1972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 우주 비행사들을 달 표면에 돌려보낼 임무로 계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착륙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대신 2027년 중반을 목표로 하는 아르테미스 3호는 궤도 테스트로 축소되었습니다. 달 궤도도 아닌 지구 궤도에서 말입니다. 실제 유인 달 착륙은 이제 2028년 초를 목표로 하는 아르테미스 4호로 연기되었습니다. 만약 이 날짜가 지켜진다면 우리는 1972년 12월 아폴로 17호의 착륙 이후 정확히 56년 만에 달에 발을 딛게 될 것입니다. 반세기가 넘는 시간, 주 나사가 표면으로 가는 길은 이제 열렸다고 말했던 기자회견 불과 몇 주 후에 길은 사실상 닫혔고 언제 열릴지 불확실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수십억 달러짜리 프로그램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왜 이 갑작스러운 후퇴일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달에 착륙할 우주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준비된 우주선이 없었습니다. 이 임무의 성공을 위해 나사가 의존하는 우주선은 스타쉽입니다. 스페이스X의 유인 착륙 시스템, 모든 면에서 지금까지 설계된 가장 야심찬 로켓, 약 122m 높이, 완전히 재사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궤도에서 연료를 보급해야 하는 추진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10에서 16회의 추가적인 스타쉽 탱커 비행이 발사되어 궤도에 있는 주 우주선과 만나 한 우주선에서 다른 우주선으로 극저온 연료를 이송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은 이 규모로는 이전에 한 번도 시연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기준으로 스타쉽은 이 가장 기본적인 연료 이송 시연조차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설계 인증,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나사 자체의 항공우주 안전자문위원회는 시간표가 달성 가능한지에 대해 심각한 의구심을 표명했습니다. 사람들을 달에 데려가기 위해 필요한 핵심 기술이 전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아키텍처가 근본적으로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무서운 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다른 이들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우리의 경쟁자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기반 시설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 녹음이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불과 4개월 후인 2026년 8월, 중국은 창어 7호를 달에 남극에 착륙시킬 계획입니다. 궤도가 아닌 표면에. 임무의 목적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 목표로 하는 바로 그 지역에서 물, 얼음을 찾는 것입니다. 2028년에는 창어 8호가 뒤를 이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2035년까지 영구적인 기지를 건설하려는 로봇 연구 스테이션의 기초를 형성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긴급한 시계가 똑딱거리고 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 ISS, 인류의 우주 유일의 연구 전초 기지, 2031년 1월에 궤도에서 이탈시킬 예정입니다. 즉, 7년도 채 남지 않은 시간 안에 파괴될 것입니다. 나사 자체의 감찰관실은 상업용 우주정거장들이 이 날짜 이전에 운영될 가능성이 낮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공백을 의미합니다. 인류가 궤도에 영구적인 존재를 갖지 못하는, 아마도 수년이 걸릴 공백. 이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달로 돌아가는 것을 축하하는 종족이 어떻게 궤도에 있는 유일한 집을 이를 위험에 처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발견들, 18%의 방사선 오차, 43%의 심혈관 사망률 미스터리, 중요한 시스템 고장들, 연기된 달 착륙과 붕괴하는 궤도 인프라.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불편한 결론을 가리킵니다. 이것들은 서로 무관한 불운의 사건들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하나의 패턴의 증상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다른 분야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들이 동시에 잘못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경고 신호들이 간과되거나 더 나쁘게는 무시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유인 우주 비행 역사에서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과정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특정 규칙, 특정 단계, 심지어 특정 이름까지 있는 과정, 그리고 이 과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기술적 세부 사항, 심리학, 그리고 가장 어두운 결과들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챌린저호와 컬럼비아호 참사 뒤에 있는 그 교활한 메커니즘은 단지 사회학 이론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의 공학적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 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불리는 것은 정확히 어떻게 작동할까요? 위험을 단계적으로 보이지 않게 만드는 이 메커니즘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속도를 늦추고 기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봅시다. 왜냐하면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아르테미스, 이 호위 성공이 왜 승리라기보다 경고 신호일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크고 복잡한 조직들이 어떻게 안전에서 재앙으로 서서히 나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을 처음으로 정의한 사람은 사회학자 다이앤 본이었습니다. 본은 1980여 챌린저 우주왕복선 참사를 연구하면서 사고가 단 하나의 나쁜 결정이나 결함이 있는 오링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수년에 걸쳐 발전한 과정의 결과였습니다. 본은 이것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불렀습니다. 아이디어는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집 바닥이 삐걱거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보세요. 처음 들었을 때는 문제가 있군이라고 말합니다. 수리공을 부르거나 적어도 걱정합니다. 개의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삐걱거림이 계속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경고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집이 내는 소리일 뿐입니다. 비정상이 정상화된 것입니다. 본은 나사에서 정확히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스템은 특정 사양으로 설계됩니다. 첫 번째 임무에서 무언가가 이 사양에서 벗어납니다. 재앙으로 끝나지는 않지만 측정 가능한 편차입니다. 엔지니어들은 이것을 논의합니다. 경영진은 위험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임무가 성공했기 때문에, 아무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편차는 받아들여집니다. 이것이 새로운 정상이 됩니다. 다음 임무에서 같은 편차가 다시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예상된 것입니다. 더 이상 변칙이 아닙니다. 단지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복과 생존을 통해 처음에 설계에서 벗어난 것이었던 것이 정상이 됩니다. 바로 이 과정이 챌린저 참사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챌린저의 편차는 고체 로켓 부스터의 오링 침식이었습니다. 나사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고체 로켓 부스터를 제작한 회사인 모튼 티오콜의 엔지니어들은
비행 때마다 오링 침식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왕복선은 계속 비행했습니다. 챌린저 이전에 알려진 오링 침식과 함께 무려 24번의 임무가 발사되었습니다. 24번 오링이 침식되었고 왕복선은 살아남았습니다. 각각의 생존은 침식이 허용 가능한 한계 내에 있다는 믿음을 강화했습니다. 각각의 안전한 귀환은 다음 발사를 승인하는 것을 조금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위험은 정상화되었습니다. 편차는 표준이 되었습니다. 1986년 1월 28일 알려진 오링 침식과 함께한 25번째 왕복선 발사는 침식을 보이지 않는 선 너머로 밀어붙인 기온과 마주쳤습니다. 단 73초가 걸렸습니다. 7명이 사망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생중계로 지켜보았습니다. 본의 연구는 비난의 화살을 개인의 악행에서 시스템적인 조직 행동으로 돌렸습니다. 문제는 나사 관리자들이 무모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각각의 개별적인 결정이 합리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시스템 안에 갇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누적된 궤도가 재앙을 향해 가리킬 때까지 말이죠. 하지만 이 과정 안에는 훨씬 더 교활한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입증 책임의 역전이었습니다. 1986년 1월 28일 아침 플로리다의 케네디 우주 센터의 기온은 단지 2도섭씨였습니다. 발사대에는 전날 밤 고드름이 생겼습니다. 모튼 티오콜의 엔지니어들은 전날 저녁 나사와의 전화회의에서 발사를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추운 날씨에 오링실이 탄력성을 잃는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프도 있었습니다. 테스트 결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기관은 프로그램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의 대화에서 전체 챌린저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나사 관리자들은 티오콜에게 발사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나사가 발사가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 역전, 즉 입증 책임이 비행이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라 해서 비행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라로 바뀐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가 단지 조직적인 습관을 넘어 적극적이고 의식적인 위험 수용으로 변한 순간이었습니다. 티오콜 경영진은 자신들의 엔지니어들을 기각했습니다. 발사는 승인되었습니다. 73초 후 오링이 고장났습니다. 뜨거운 가스가 외부 탱크를 뚫었습니다. 왕복선은 14,600m 상공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승무원 창이 분리되어 시속 약 320km의 속도로 대서양에 충돌하기 전까지 2분 45초 동안 떨어졌습니다. 승무원 중 적어도 일부는 추락하는 동안 의식이 있었습니다. 비상공기 팩이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3분 동안 그들은 살아있었고 의식이 있었으며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이 정상화될 때 죽는 사람들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들이 관성이 아닌 증거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히 17년 후인 2003년 2월 1일 그 과정은 반복되었습니다. 컬럼비아 우주왕복선이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상공에서 재진입 도중 분해되었습니다. 이번 원인은 발사 중 왕복선의 왼쪽 날개 앞부분에 부딪힌 단열재 거품 조각이었습니다. 이 충격은 강화탄소 열 보호 패널을 손상시켰습니다. 컬럼비아가 16일 후 대기권에 재진입했을 때 초고온의 플라스마가 이 구멍을 통해 날개 구조로 침투했고 궤도선은 파괴되었습니다. 7명이 또 사망했습니다. 이것은 아르테미스의 열 차폐막 상황과 훨씬 더 직접적인 유사점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거품 탈락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수년 수십 년 동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실 113번의 왕복선 임무 동안 거품은 발사 중 외부 탱크에서 반복적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것이 야기한 손상은 관찰되고 문서화되고 분석되고 수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품이 113번의 임무 동안 떨어졌지만 아무도 그 때문에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편차는 정상화되었습니다. 위험은 수용되었습니다. 다이앤보는 컬럼비아 사고 조사위원회에 참여하도록 초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앙으로 이어진 조직적 역학을 조사했을 때 그녀는 17년 전 챌린저에서 기록했던 것과 똑같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똑같은 점진적 수용, 똑같은 조직적 표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문제에 대한 문서, 분석, 경고를 가지고 있던 조직이 어떻게 문제를 서서히 변칙에서 특성으로 수용 가능한 위험에서 정상으로 재정의했는지를 보았습니다. 챌린저호와 컬럼비아호를 파괴한 이 메커니즘들은 모두 열 보호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챌린저의 O링은 열 밀봉제였습니다. 컬럼비아의 패널은 열 보호제였습니다. 두 고장 모두 생존 가능한 온도와 치명적인 온도 사이에 경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고장 모두 알려진 편차들이 여러 비행에 걸쳐 정상화된 시스템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제 오리온 우주선의 에브코트 열 차폐막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르테미스 1 회서 100곳 이상에서 갈라지고 부서진 그 열 보호 시스템. 아르테미스 2호를 위해 교체되지 않고 대신 재진입 궤도를 변경하여 우회한 그 물질. 챌린저의 O링은 참사 전에 24번의 비행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컬럼비아의 거품은 113번의 임무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아르테미스 1회서 갈라졌고 고쳐지기보다 우회된 에브코트는 한 번의 유인 비행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 과정들은 모두 경고 신호들이 어떻게 배경소음으로 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패턴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서 정확히 어떻게 다시 나타나고 있을까요? 열차 폐막 결정은 이 과정에 어떻게 정확히 들어맞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에브코트 열차 폐막 이야기와 나사가 그것을 고친 방식에 대해 파고들면 그 유사점들은 단지 불편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르테미스 2호 열차 폐막이 왜 재앙의 전조일 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이 패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형성하는 결정들에서 활발하게 작동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본이 외부 압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압력, 예산 압력, 정치적 압력, 경쟁. 이 요인들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가속화하는 촉마의 역할을 합니다. 화학 반응을 가속하는 여론처럼 이 압력들은 조직을 안전에서 벗어나 위험 쪽으로 더 빠르게 밀어붙입니다. 왜냐하면 챌린저의 오링 우려는 부분적으로 발사 일정 압력 때문에 무시되었습니다. 컬럼비아의 거품 우려는 왕복선 프로그램의 운영 속도 때문에 완전히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이 압력들은 모든 결정이 내려지는 환경적 요인들입니다. 그리고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2026년 4월 기준으로 엄청난 외부 압력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비용에 대한 의회의 감시, 즉 각각의 SLS 및 오리온 발사에 약 41억 달러가 드는 것에 대한 감시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지정학적 경쟁은 현실이며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스타쉽 HLS 지연은 시간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 자신의 메시지가 만들어낸 대중의 기대는 자체적인 추진력을 만들어냅니다.
이 압력들은 모두 같은 방향으로 밀어붙입니다. 비행하라, 전진하라, 시간표를 지켜라, 늦추지 마라, 열차 폐막 결정, 즉 물질을 재설계하는 대신 에브코트 해결책을 비행시키기로 한 결정은 바로 이 압력 환경 속에서 내려졌습니다. 이 압력이 그 결정을 야기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의 연구는 이런 종류의 압력이 바로 이런 종류의 편차 정상화를 가속화한다는 것을 역사적 엄밀함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패턴의 가장 교활한 부분이 작동합니다. 바로 성공입니다. 임무가 성공하는 것, 즉 승무원이 살아남는 것은 칭 패턴을 강화합니다. 에브코트 해결책을 승인한 지휘 계통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이 옳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데이터를 손에 쥐게 됩니다. 이 데이터는 다음 결정을 더 쉽게 만들 것입니다. 다음 편차를 조금 더 수용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다음 해결책을 조금 덜 우려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차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브레이크 패드가 불규칙하게 마모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실이 정비사는 패드에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조사가 설계하지 않은 패턴으로 마모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브레이크를 교체하는 대신 당신은 운전 방식을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더 일찍, 더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브레이크는 문제없이 작동합니다. 1년 후, 당신은 서서히 예전의 운전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브레이크가 1년 동안 문제없이 작동했고 운전 방식을 바꾸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정상의 정상화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것을 4명을 태우고 마하 32의 속도로 대기권에 진입하는 우주선에 대입해보면 이 개념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패턴 안에는 또 다른 기술적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바로 구조적 비밀주의입니다. 이것은 조직의 구조가 중요한 정보가 의사결정자에게 도달하는 것을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은폐가 아닙니다. 이것은 큰 관료 조직에서 정보가 어떻게 흐르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챌린저에서는 엔지니어들의 오링에 대한 우려가 관리 계층을 따라 위로 올라가면서 희석되었습니다. 맨 위의 의사결정자들은 맨 아래의 엔지니어들이 느꼈던 긴급함과 우려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컬럼비아 회사는 엔지니어들이 손상을 평가하기 위해 위성 이미지를 요청했지만 경영진에 의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은 조직 내에서 위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건물의 건축 구조가 특정 방으로의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모두가 좋은 의도를 가질 수 있지만 구조 자체가 정보가 자유롭게 흐르는 것을 막습니다. 나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년에 걸쳐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41억 달러의 발사 비용과 중국과의 우주 경쟁 압력 해서 나쁜 소식이 위로 흘러가는 것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소식이 수십억 달러짜리 프로그램을 늦추는 것을 의미한다면 말입니다. 이 모든 메커니즘들, 비정상의 정상화, 외부 압력, 그리고 구조적 비밀주의가 함께 모이면 나사가 세 번째 장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챌린저호와 컬럼비아호 참사 이후 두 사고조사위원회 모두 이 조직적 실패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나사가 이 교훈을 배우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르테미스 2회 관한 데이터는 이 세 번째 장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1호는 에브코트 열 차폐막에서 중요하고 예상치 못한 변칙을 드러냈습니다. 100개가 넘는 탄화 지점, 나사 자체의 감찰 관실 보고서는 이 탈락으로 인한 3가지 잠재적인 승무원 사망 메커니즘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의 대응은 물질을 재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궤도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본의 용어로는
이제 새로운 정상으로 받아들여지는 편차입니다. 임무는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공은 편차를 정당화합니다. 챌린저의 오링은 24번의 비행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컬럼비아의 거품은 113번의 임무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아르테미스 2호의 에브코트는 한 번의 유인 비행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에브코트 정상화 창의 첫 해에 있습니다. 이 모든 기술적이고 조직적인 메커니즘이 합쳐질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야기와 그 아래에 있는 현실 사이에 그 공백을 만듭니다. 승리로 가득 찬 기자 회견과 아직 발표되지 않은 점검 보고서 사이의 공백. 하지만 이 이야기의 가장 흥미롭고 어쩌면 가장 무서운 부분은 이 모든 이론들, 이 모든 역사적 유사점들이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충격적인 결과들과 어떻게 결합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르테미스 2호의 여정 동안 일어난 일들은 이 패턴들이 단지 추상적인 사회학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인명을 위협하는 실시간의 물리적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정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 그 순간들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볼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절정은 지금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절정에는 단지 부서진 시스템뿐만 아니라 또한 측정 가능하고 구체적이며 끔찍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패턴들은 단지 추상적인 사회학 이론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아르테미스 2호의 열흘간의 여정 동안 일어난 인명을 위협하는 실시간의 물리적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도를 최대로 올립니다. 절정에 도달합니다. 이것이 축제가 숨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헤드라인이 말하지 않은 진실입니다. 이것이 아르테미스 2호가 가져온 진짜 메시지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충격파는 조용했습니다. 교활했습니다. 하지만 한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의 첫 신호였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일련의 고장들이었습니다.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실패들, 3천만 달러짜리 화장실. 첫날에 고장났습니다. 4명의 승무원, 열흘간의 임무, 그리고 폐기물 관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승무원 중 한 명은 나사의 자체 블로그 글에서 우주 배관공으로 묘사된 역할을 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발사 직후 통신이 두절되었습니다. 완전히 임무 통제 센터는 달로 향하는 가장 진보된 우주선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휴스턴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휴스턴은 그들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비대칭적인 실패였습니다. 단방향 전화선. 사령관 리드 와이즈먼의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 이메일 계정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평범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에서 32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나사가 지상의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최악은 나사는 착륙 후 서비스 모듈에 밸브 재설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승무원을 생존시키는 책임을 지는 동력 및 생명 유지의 중추였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각각은 단독으로 관리 가능한 문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밀집된 고장률은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이것은 최신형 수십억 달러짜리 우주선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시험 비행에서 발견된 사소한 오류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얼마나 한계에 부딪혔는지를 보여주는 경보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장들은 관대한 임무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 임무들은 관대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고장들은 진짜 악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열 차폐막,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그 결정적인 부품, 아르테미스 1 호가 2022년 11월에 돌아왔을 때 엔지니어들은 경악했습니다. 차폐막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갈라져 있었습니다.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100개가 넘는 지점에서 에브코트 물질은 설계된 대로 부드럽게 녹지 않았습니다. 탄화된 물질 조각들이 파편처럼 떨어져 나갔습니다. 표면에 구멍과 파인 자국을 남겼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수층이 너무나 큰 조각으로 벗겨져 나가 재진입 시 우주선 뒤에 눈에 보이는 파편 흔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일어나서는 안 됐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했다. 이 물질은 아폴로에서는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현대적인 버전은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760도 섭씨의 플라스마 불덩이와 승무원 사이에 서 있는 유일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것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나사 자체의 감찰관실 보고서는 이 탈락으로 인한 3가지 잠재적인 승무원 사망 메커니즘을 확인했습니다. 열이 열 차폐막 조립체를 고정하는 구조적 볼트에 도달하여 녹일 가능성도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외관상의 손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컬럼비아 참사의 재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잠재적인 사망 선고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전체 프로그램 위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유인 임무를 위해 같은 열 차폐막을 사용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간 이성의 한계를 시험하는 그 결정. 나사는 물질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열 차폐막을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궤도를 바꿨습니다. 더 많은 열 속으로 날아갔습니다. 네, 잘못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해결책은 승무원을 더 적은 열이 아닌 더 많은 열에 노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공학 역사상 전례에 없는 도박이었습니다. 아이디어는 직관에 완전히 반했습니다. 부스트 재진입이라는 새로운 프로파일을 설계했습니다. 이 프로파일은 가열 속도를 더 높고 일정하게 유지하여 외부 수층이 가스가 빠져나갈 수 있을 만큼 뜨겁게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압력이 쌓이지 않고 균열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비정상의 정상화의 완벽한 예시였습니다. 근본 원인, 즉 결함 있는 물질을 고치는 대신 결함을 우회하기 위해 환경을 바꿨습니다. 이것은 지붕이 새는 집을 수리하는 대신 그냥 비가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도박은 2026년 4월 10일 4명의 인간을 태우고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캡슐은 착륙했습니다. 승무원은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공은 재앙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편차를 정상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음 임무에 이 방법이 통한다 고 말하며 비행하는 것을 더욱 쉽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챌린저의 오링기 24번 통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25번째에 통하지 않을 때까지 아르테미스는 이 끔찍한 순환의 첫걸음을 막 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열 차폐막은 당신을 불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당신을 우주 그 자체로부터 보호할까요? 그리고 이제 전체 이야기의 가장 교활하고 가장 보이지 않으며 어쩌면 가장 치명적인 절정에 도달합니다. 12밀리시버트. 아르테미스 2호 승무원이 열흘 동안 노출된 방사선량. 이 숫자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적어도 불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치는 나사의 비행, 전 모든 모델이 예측했던 것보다 정확히 18% 높았기 때문입니다. 거의 5분의 1이나 더 많았습니다. 이것은 반올림 오차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델, 즉
심우주의 방사선 환경에 대한 우리의 최선의 예측이 심각하게 결함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것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열흘간의 임무에서 이 18%의 차이는 수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900일간의 화성 임무에 적용하면 이 오차는 수용 가능한 암 위험과 치명적인 선량 사이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주 비행사들이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것과 40대나 50대에 암에 걸리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사선은 우리가 아는 그 어떤 것과도 다릅니다. 이것들은 은하 우주선입니다. 수백만 년 전에 폭발한 초신성에 의해 가속된 원자핵입니다. 단 하나의 철핵이 당신의 몸을 통과하면서 세포 사슬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DNA를 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테미스 2호가 보여준 것은 이 보이지 않는 폭격을 예측하는 우리의 능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18% 나빴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끔찍한 발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종말입니다. 다음 전체 이야기에서 가장 끔찍한 숫자, 50년 동안 우리 눈앞에 숨겨져 있던 그 숫자, 어떤 기자회견에서도 언급되지 않은 그 진실, 43%, 마이클 델프가 2016년에 발표한 그 충격적인 연구. 이 연구는 아폴로의 달에 간 24명의 우주 비행사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과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이 24명의 우주 비행사, 즉 지구의 자기 방어막을 넘어선 유일한 인간들의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43%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저궤도에 머물렀던 우주 비행사들의 비율 11%보다 4-5배나 높았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것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이 남자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의 유일한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심우주 방사선. 델프의 이론은 이랬습니다. 이 방사선이 혈관 내벽에 수십 년에 걸쳐 천천히 손상을 입혀 일종의 시한폭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손상은 40대, 50대, 60대의 심장마비와 뇌졸중으로 폭발했습니다. 아폴로 프로그램의 가장 큰 승리가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유산일 수 있었을까요? 아르테미스 2호가 가져온 그 18%의 방사선 초과부는 이 50년 된 끔찍한 유령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음 심우주 여행의 생물학적 대가가 임무가 끝난 지 한참 후 수십 년 후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장 큰 준비 격차였습니다. 시간 속의 격차, 원인과 결과 사이에 수십 년에 걸친 지연. 이것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천천히 죽이는 환경으로 보내고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을 때까지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잘 부서진 우주선, 금이 간 열 차폐막, 잘못 계산된 방사선량, 그리고 50년짜리 사망선고. 이것들은 서로 무관한 사건들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같은 근본적인 문제의 증상들입니다. 우리의 야망과 능력 사이의 거대한 격차. 하지만 이 모든 하드웨어 고장, 이 생물학적 위험, 그리고 이 조직적 맹점이 합쳐질 때 훨씬 더 큰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것은 단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의 우주 전체 아키텍처가 근본적으로 얼마나 결함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문제들과 씨름하는 동안 시스템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 우리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으며 그 붕괴 결과는 상상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드웨어 고장, 생물학적 위험, 그리고 조직적 맹점이 합쳐질 때 훨씬 더 큰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것은 단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의 우주 전체의 아키텍처가 근본적으로 얼마나 결함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문제들과 씨름하는 동안 시스템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 우리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붕괴는 전체 프로그램의 가장 크고 가장 파괴적인 아이러니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달에 착륙할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전례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즉 불편한 데이터를 허용 가능한 위험으로 재구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든 신화를 너무 믿어서 현실의 경고 신호의 귀를 막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역설의 아름다운 점은 우리가 더 정직하고 더 복잡한 이야기를 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디오 자체도 그 노력의 일부입니다. 그 점검 보고서를 들여다보는 행위, 그 기자회견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지, 이 두 번째 이야기를 하기로 한 결심은 사실 깊은 희망의 행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편안함 대신 정직을 선택할 수 있다는, 우리의 신화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진실이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는 신뢰입니다. 당신도 이 두 세계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그 빛나는 순간들이 있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더 복잡하고 더 어지러운 내면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압니다. 진정한 성장은 그 두 번째 이야기, 그 날 것의 현실과 마주할 용기를 찾았을 때 시작된다는 것을. 그렇다면 이 모든 정보, 이 모순된 현실들과 마주했을 때 당신은 무엇을 느끼나요? 한편으로는 인류의 성공에 대한 순수한 경외감과 자부심인가요? 달 주위를 도는 그 장엄한 이미지들, 깨진 기록들, 인간, 지성과 용기의 승리. 이것은 사람을 흥분시키고 미래를 희망적으로 보게 하는 감정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데이터를 알게 된 후 생겨나는 깊은 우려와 불안인가요? 금이 간 열차 폐막, 잘못된 방사선 모델,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의 운명. 이것들은 또한 사람의 마음을 갉아먹고 우리가 정말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라고 묻게 만드는 현실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둘 다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감정 모두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혜는 이 두 감정을 동시에 간직할 수 있는 능력일 것입니다. 우리를 별로 가게 만드는 그 어린아이 같은 경외심을 잃지 않으면서 우리를 길에서 안전하게 지켜줄 그 어른의 우려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차의 엔진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면서도 동시에 길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도 인식하면서 조심스럽고 의식적으로 운전하는 것입니다. 아르테미스 2호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아마도 이것일 것입니다. 진정한 진보는 맹목적인 낙관주의가 아니라 눈을 뜬 현실주의로 가능하다는 것. 야망과 현실, 지식과 대가, 개인과 시스템, 과거와 미래, 이야기와 현실. 이 모든 역설들은 인류의 우주 여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층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단지 공학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동시에 생물학적, 사회학적, 그리고 철학적인 도전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해합니다. 가장 큰 위험이 로켓 엔진이나 컴퓨터 코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사고 패턴, 조직적 습관,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 모든 분석, 이 모든 대립을 넘어서 대답해야 할 질문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위험, 이 모든 역설, 그리고 이 모든 고통스러운 교훈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여전히 가고 싶다는 이 참을 수 없는 욕구를 느끼는 걸까요? 이 추진력의 본질에는 이 모든 공학과 정치를 넘어서 더 근본적이고 더 원초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아마도 이 모든 공학과 정치를 넘어서 더 근본적이고 더 원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철학적 여정의 마지막 층, 가장 내적인 질문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갈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아르테미스 2호가 우리에게 상기시킨 모든 역설들은 우리를 궁극적인 질문 앞에 세우기 때문입니다. 이 지식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단지 위험 리스크, 그리고 우리 자신의 결함들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이 지식 자체가 우리를 더 깊은 책임감과 마주하게 하는가?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가장 불편한 역설 중 하나와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지식과 행동 사이의 역설. 한편으로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다이앤 본의 연구 덕분에 우리는 조직적 재앙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한 청사진을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괴물을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챌린저호의 오링 침식이 24번의 임무 동안 어떻게 무시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컬럼비아호의 거품 탈락이 113번의 임무 동안 어떻게 수용 가능한 위험이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아르테미스 1 회서 100곳 이상에서 갈라진 열 차폐막을 재설계하는 대신 그것을 우회하기 위해 궤도를 바꾼 조직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재앙의 레시피를 이토록 명확히 알면서 그 레시피의 단계를 하나씩 따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역사상 가장 잔인한 아이러니가 아닐까요? 이 상황의 비극적인 점은 무지 속에서 저지른 실수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지식을 가지고 저지른 실수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아폴로 엔지니어들은 심우주 방사선이 심혈관 시스템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몰랐습니다. 그들의 실수는 지식의 부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정상의 정상화 패턴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으로 열 차폐막 결정이 이 패턴과 얼마나 위험하게 닮았는지 봅니다. 그래서 만약 언젠가 이 결정이 재앙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사고가 아니라 과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의 무게와 행동하지 않음이 가져오는 깊은 슬픔입니다. 하지만 이 지식 속에는 동시에 혁명적인 아름다움도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할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주 탐사 역사상 재앙의 패턴을 실시간으로 식별하고 이름을 붙이고 그것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첫 세대입니다. 이 지식은 지민 동시에 초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잠깐 이 길은 전에 본 적이 있고 그 끝이 어딘지 안다고 말할 권한을 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운명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역사의 의식적인 행위자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도 이 역설을 매일 겪습니다. 담배의 해로움, 간, 설탕의 위험, 수면 부족의 대가를 알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 때로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때 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매일 더 나은 선택을 할 힘을 줍니다. 아는 것은 투쟁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야망의 본질에 대한 또 다른 근본적인 역설로 이끕니다. 목표와 여정 사이의 역설. 우주 탐사. 특히 유인 우주 탐사에서 우리는 항상 크고 상징적인 목표에 집중했습니다. 달에 인간을 착륙시키는 것, 화성에 깃발을 꽂는 것,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존재 이유 전체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것들은 대중의 상상력에 불을 지피고 정치인들이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승인하도록 설득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여정 자체가 있습니다. 대부분 덜 화려하고 덜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만 과학적으로는 종종 훨씬 더 풍부한 그 과정. 아르테미스 2호는 달에 착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달 뒤편의 일식에 대한 그 독특한 사진들을 찍었습니다. 달 표면에 충돌하는 운석들을 실시간으로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델을 18%나 초과하는 그 중요한 방사선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어떻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 즉, 과학적 발견이 종종 큰 목표로 가는 길에
부산물로 여겨질 수 있을까요? 이것은 가장 큰 아이러니 중 하나입니다. 비극적인 점은 목표에 대한 이 집착이 여정 자체를 평가절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달에 착륙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길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해질 때 위험한 결정을 내리고 서두르며 과학을 뒷전으로 미루라는 압력이 커집니다. 상징적인 승리를 쫓다가 진정한 발견을 놓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집착에는 아름다운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징적인 목표, 그 크고 대담한 꿈이 이 모든 여정을 가능하게 하는 엔진이기 때문입니다. 달에 인간을 착륙시키겠다는 약속이 없었다면 의회는 결코 41억 달러짜리 수표에 서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표가 없었다면 방사선 데이터를 수집할 우주선도, 달 뒤편의 일식을 촬영할 우주 비행사도 없었을 것입니다. 목표는 환상일지라도 여정에 자금을 대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학의 실용적인 현실입니다. 당신도 자신의 삶에서 이 역학을 경험합니다. 학위를 따거나 직업을 얻거나 집을 사는 것과 같은 목표를 씁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난 후 되돌아보면 당신을 진정으로 형성한 것은 그 목표에 도달한 순간이 아니라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거쳐온 길, 배운 교훈,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변화한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긴장과 마주합니다. 시간과 영원 사이의 역설. 우리는 긴급한 인간이 만든 시간표에 따라 사는 종족입니다. 2028년까지 달 착륙, 중국보다 먼저 행동하기, ISS가 2031년에 궤도에서 이탈하기 전에 해결책을 찾기. 우리의 모든 프로그램은 이 무자비한 카운트다운 시계의 압력 아래에서 형성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탐험하려는 우주가 있습니다. 수십억 년 된 은하들, 수백만 년 동안 여행하는 우주선들. 그것은 영원합니다. 인내심이 강합니다. 그것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이 분주하고 단기적인 조급함이 우주의 그 고요하고 무한한 인내심과 공존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의 비극적인 점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부과한 이 시계가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외부 압력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가속화합니다. 우리를 수리하는 대신 임시방편을 찾도록,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전진하도록 강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유한성과 조급함이 만들어낸 이 압박은 우리가 바로 피하려던 재앙으로 우리를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시간과의 이 경쟁은 종종 우리에게 시간을 잃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조급함, 이 긴급함에는 깊고 아름다운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유한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영원히 기다릴 수 있지만 우리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의미를 찾고 탐험하고 흔적을 남기기 위해 아주 짧은 순간만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제한된 시간이 우리 삶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으키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도록 이끄는 것은 우리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지식입니다. 이 긴급함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것은 행동의 불꽃입니다. 당신도 이 긴장 속에서 삽니다. 당신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때로는 불안의 원천이지만 동시에 모든 순간을 더 소중하게, 모든 선택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간의 모래가 흘러가는 동안 무언가를 하기 위해 느끼는 그 열망은 인간이 되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입니다. 지식과 무행동, 목표와 여정, 시간과 영원, 이 깊은 역설들은 아르테미스, 이 호가 우리에게 단지 우주 임무의 기술적인 보고서만이 아니라
동시에 인간 조건에 대한 거울을 보여주었음을 나타냅니다. 이 여정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모르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내적 성찰, 이 모든 철학적 탐구의 끝에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이 여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은 단지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위험, 이 대가, 이 노력들이 우리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아마도 이 이야기의 가장 깊은 층은 이 여정이 단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진짜 핵심은 우리가 이 우주에서 무엇을 찾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이 우주에 무엇을 남기느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여정의 가장 깊은 층에서 아마도 진짜 핵심은 우리가 이 우주에서 무엇을 찾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이 우주에 무엇을 남기느냐일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공학과 정치를 넘어 우리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모순 중 하나로 이끕니다. 이것은 고독과 연결 사이의 역설입니다. 한편으로 우주여행은 인류 역사상 가장 절대적인 고독의 행위입니다. 4명의 인간이 지구에서 수십만 킬로미터 떨어진 미니밴 크기의 캡슐 안에 있습니다. 만약 무언가 잘못된다면 도움은 수백만 킬로미터와 수분이 걸리는 무선 지연만큼 멀리 있습니다. 이것은 바다 한가운데 뗏목에 있는 것보다 더 외로운 상황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 중 하나, 즉 절대적인 고립과의 직면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절대적인 고독의 행위는 우리 행성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통합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4명의 우주 비행사가 외로울 때 우리 모두는 함께 그들을 지켜봅니다. 그들의 여정은 우리의 여정이 됩니다. 그들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국경, 정치적 차이, 문화적 구분을 넘어 우리는 그 작은 캡슐을 보며 우리가 저기 있다고 말합니다. 얘네 어떻게 가장 분리적인 물리적 행위가 가장 통합적인 정신적 경험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의 비극적인 점은 그 물리적 고독의 무자비한 현실입니다. 그 우주 비행사들은 정말로 혼자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응원해도 그 공허 속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닿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의 물리적 한계를 우리에게 고통스럽게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이 역설 속의 아름다운 진실은 이 물리적 분리가 더 깊은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연결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 우주 비행사들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곳에 있습니다. 그들은 인류의 호기심, 용기, 그리고 상상력의 대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의 대표성은 우리를 서로에게 이전에는 그 어떤 것도 묶을 수 없었던 방식으로 묶어줍니다. 당신도 이 역설의 일부입니다. 때로는 군중 속에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동시에 노래나 영화나 꿈을 공유하는 낯선 사람과 즉각적인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는 외롭지만 동시에 깊이 연결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주여행은 이 근본적인 진실의 가장 장엄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우리 힘의 본질에 대한 또 다른 깊은 역설로 이끕니다. 창조와 파괴 사이의 역설. 한편으로 인류의 믿을 수 없는 창조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에서부터 지구의 중력에서 벗어날 만큼 강력한 로켓인 SLS를 만듭니다. 마하 32의 속도로 대기권에 진입하는 우주선을 보호할 열 차폐막을 설계합니다. 약 41억 달러의 비용으로 인간 지성과 협력의 기념비인 이 놀라운 기계들을 창조합니다. 이것은 순수한 창조의 행위입니다. 아예 다른 한편으로 이 창조 과정 자체가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이 있습니다. 스타쉽 시험 비행은 장엄한 폭발로 끝납니다.
프로그램들은 변칙 때문에 중단됩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으로 챌린저호와 컬럼비아 회사처럼 우리가 만든 이 기계들은 또한 우리가 만든 결함 때문에 창조자들을 함께 데려가며 스스로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창조 행위가 동시에 파괴의 씨앗을 품고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상황의 비극적인 점은 어떤 창조물도 완벽하지 않으며 모든 기술이 아무리 장엄하더라도 실패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창조력은 동시에 우리의 파괴력입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균형은 실오라기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오링의 한순간의 실패가 10년의 작업과 7명의 생명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창의성의 취약성과 우리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상기시키는 슬픈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역설 속에는 희망찬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괴는 동시에 재창조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실패한 스타쉽 시험 후에 스페이스 X는 잔해에서 배우고 더 좋고 더 강한 로켓을 만듭니다. 챌린저 참사 이후 나사는 안전 절차를 재창조했습니다. 컬럼비아 이후 조직 문화와 마주했습니다. 파괴는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성장, 진화, 그리고 더 현명한 창의성의 촉매제입니다. 당신도 삶에서 이것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가장 큰 창의적인 돌파구가 가장 큰 실패, 가장 고통스러운 상실 이후에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잿더미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단지 신화가 아니라 동시에 우주와 인간 정신의 가장 근본적인 역학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철학적 여정의 끝에 우리는 아마도 가장 개인적인 역설과 마주합니다. 의미 탐구와 침묵 사이의 역설. 우리는 의미를 찾고 왜? 라고 묻는 종족입니다. 왜 우리는 우주에 가는가? 왜 이 위험을 감수하는가? 왜 수십억 달러를 쓰는가? 우리는 이 질문들을 우주의 그 크고 어두운 침묵에 외칩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주 그 자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에 무관심해 보입니다. 목적을 제시하지도 의미를 속삭이지도 않습니다. 단지 존재할 뿐입니다. 차갑고 무관심하고 조용하게. 어떻게 우주에서 가장 의미를 찾는 존재들이 겉보기에는 가장 의미 없는 곳에 살고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긴장입니다. 이 상황의 비극적인 점은 우리가 찾는 그 크고 외부적인 의미가 아마도 전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노력, 모든 투쟁, 모든 발견이 무관심한 우주에서 울려 퍼지는 무의미한 외침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슬픈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이 침묵 속에 가장 깊고 가장 아름다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우리에게 의미를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미를 창조할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미는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는 건설되는 것입니다. 의미는 그 질문을 하는 행위 자체에 있습니다. 의미는 그 여정을 떠나는 용기에 있습니다. 의미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맺는 유대감에 있습니다. 우주의 침묵은 공백이 아니라 캔버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캔버스를 우리 자신의 꿈으로, 우리 자신의 질문으로, 우리 자신의 예술과 과학으로 채웁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자유입니다. 당신도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압니다. 그 의미가 하늘에서 계시처럼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 의미를 매일 당신이 하는 선택으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당신이 열정을 가진 것들로 당신 스스로가 건설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당신 자신의 존재의 예술가입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야망과 현실, 우리의 지식과 대가, 우리의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끊임없는 긴장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압니다. 개인으로서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시스템의 맹점에 취약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해합니다. 의미를 외부 어딘가에서 찾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내부에서 우리 자신의 행동과 유대감으로 창조할 것이라는 것을. 아르테미스 2호의 열흘간의 여정은 우리에게 단지 달의 어두운 면만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 자신의 존재, 이 복잡하고 모순적이며 궁극적으로 아름다운 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긴 여정의 끝에 모든 실패 승리 데이터, 그리고 의심 뒤에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지식으로, 이 인식으로, 이 새로운 성숙함으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영상에서 우리는 우주의 경계로 떠나는 여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 여정, 이 현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면 어떨까요? 만약 이 모든 우주, 모든 별, 모든 은하, 심지어 당신까지도 더 높은 지능에 의해 설계된 복잡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일부라면 어떨까요? 우리의 다음 여정에서는 시뮬레이션 가설의 증거와 모순들을 탐험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